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첫 코너 돈이 되는 정보를 나눠보는 돈와리 바로 시작할 건데요. 요즘 경제 뉴스 중에는 아마 이 주식 시장 가장 뜨겁지 않을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이 개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겸 경제 유튜버 그리고 작가이신 테이버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두 분을 한 번에 뵐 줄이야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큰 주제를 네 가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오늘 사실 생각 못한 장이었어요. 사실 이번 주 계속 좋아서 오늘 더 올라가겠다 막 이랬거든요. 대통령도 결에서도 갔다 오셨고 하니까. 근데 오늘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서 다시 또 장이 좀 내려갔는데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좀 여쭐게요. 먼저 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는 조금 그럴 만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은 사실 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오늘 공격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잘 몰랐던 분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S&P 500이나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한국 시장도 단기 급등 부분이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RSI 부분에서 조금은 과매수 구간이 역시 하루 이틀 전부터 이미 나왔던 구간이었죠. 네. 그래서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오든 가격 조정이 오든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았던 자리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계속 시장이 좋다 이야기를 하던 관점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변화가 생겼고 특히 경기 지표 관련해서 인플레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유가가 튀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뒤로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국면, 특히 유가 부분의 하락이 미국의 인플레 지표를 상당히 많이 낮추었던 압력을 많이 낮추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유가가 어쩌면 $120까지도 갈 수 있다 리포트를 당장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봉쇄까지 이루어지면 장기화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겠죠. 다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연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알고도 용인했느냐, 또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게 조금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냐, 아니면 전면전으로 상당히 좀 길게 이루어질 일이냐, 이거에 따라 주말 사이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6월 15일 날 예정됐던 회의가 어쨌든 간에 결렬이 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잔밋빛으로 봤던 시장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변수가 하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변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테이버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은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라고 이제 그 지수가 6,000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조금씩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연말 기준으로 S&P 500 목표 주가를 이제 IB들에서 각각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6,000 전후를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다음 주에 또 우리가 FOMC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가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될 텐데 지금 이번 주에 어저께였죠. 목요일날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최근 2주, 최근 한 달 동안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5만 건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시장에 영향이 없지만 곧 3분기가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고 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5월 FOMC에서 딱 했던 말이 우리는 3분기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관세 영향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한 가을까지는 늦으면 겨울까지는 되게 보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6,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주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약간 심리가 좋아지고 이게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연준이 지금 이렇게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약간은 시장에서 이러해도 될까 하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이게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튀어나왔죠.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이란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공중전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경을 맞대지 않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핵시설을 타격을 했다. 핵 협상 얘기와 핵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격의 명분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는 더 이상 추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고 이란이 또 드론을 보내고 난 뒤에 서로 이제 한 대씩 주고받고는 이란이 이제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고 그리고는 주가가 뭐 별일 없었잖아요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이슈가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이란이 지금 약간 뭐 중국의 뭐 약간의 후원을 받는다, 중국과 약간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미중 협상이 런던에 있었지만 이 협상에서 약간 시장에서는 미국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약간 힘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나 이란이 여기서 작년과 다르게 강경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항상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한두 번 떨어지고 또 천천히 회복하다가 급격하게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명분이 주어지니까 매도가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너도 나도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는 어차피 관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월스트리트 아이비들이 돈을 어찌 보면 지금 되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 특히 M7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4월, 5월에 반등한 그 구간이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들이 되게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요게 하나의 트리거, 하나의 명분이 되면서 약간의 조정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오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요게 조금 걱정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주식을 부동산급 대체로 이제 주식을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이제 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국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스피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6만도 장중에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0만 가냐, 8만 가냐 이러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8만 간다, 안 간다?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OX 패널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대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기간이 당연히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올해. 너무 무리인가요? 일단 아니요, 뭐 가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삼성전자 올해 안에 8만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못 간다. 똑같네요.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그러면 테이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매달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짝 이게 뭐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썰이 돌았던 게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또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찾아보시면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 뉴스가 반복이 됐었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이게 여름에 될까 가을에 될까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겨울쯤에 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결국 AI라는 점에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에진즉 이제 흑자 전환이 목표다라는 그런 수준, 그리고는 지금 아직까지 뭐 증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기업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에서도 벌써 공장 4개가 현재 증설 중이고요. 전 세계로 지금 10개 가까이가 지금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 분기, 매달 지금 증설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증설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일정을 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캐파를 늘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캐파 지금 계속해서 설계 변경 얘기는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TSMC랑 비교하면 속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고는 HBM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그리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신 제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발표 나왔던 AMD 신제품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간다 정도, 그리고는 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이게 고부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데 반도체에서 이익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 보시면 메모리 점유율도 하이닉스에 많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쉬쉬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화유리가 깨졌다든지 그리고는 뭔가 지금 뭐 조금 일정이 꼬여 있다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굳이 우리가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그걸 제외하고 삼성전자만 찍어서 살만한 수급이 있는가? 그런 수요가 있는가라고 놓고 보면은 그게 있어야 8만 전자든 9만 전자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최근 수급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할 때 방산을 산다든지
하이닉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환율 효과를 제외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룸이 좀 좁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올해 잘 가면은 뭐 6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8만 원은 너무 높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만 원 언제쯤까지 보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퀄 테스트가 통과하고 파운드리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끌어올려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돈 잘 봅니다. 영업이익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반도체를 얘기하는 게 반도체는 사이클 바닥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까지 내려갔다가요. 그럼 이 부분에서 돈을 벌면 영업이익이 40%, 5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0%, 50%까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고점을 논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반도체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뭐 10만 전자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장님은 그럼 왜 못 간다고 보세요?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약간 포인트는 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주셨고 아마 그 함의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좋죠. 뭐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수급도 역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꼭 볼 것이냐. 물론 8만 전자 가는 것은 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상승폭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최근에도 빨랐고요. 전자도 이제 꾸역꾸역 가긴 갔지만은 상승폭이 좀 적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HBM을 보자면 12단 HBM3 관련해서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태껏 돈을 벌었다는 게 1분기나 실적을 봤을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HBM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HBM이 아니고 레거시로도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점에서 결국 HBM 관련된 이슈는 되면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HBM 없이 실적을 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HBM 요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지금 하이닉 쪽으로 좀 더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지만 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이야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퀄 통과가 된다면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레거시 부분을 좀 보자면 일부 증권사에서 2분기에 레거시 가격이 빠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선수요 때문에 미리 좀 축적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빠질 거라고 외치던 하우스가 일부 있지만 2분기 실제 보면 실제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더군다나 마이크론 등을 포함한 일부 이제 기업들이 DDR4 같은 경우를 지금 빠르게 조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격을 DDR4 같은 경우도 50% 이상 가격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중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레거시 가격을 많이 이제 특히 DDR4를 엄청나게 가격 하락을 촉발했던 것이 중국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최근에도 이제 물량을 좀 줄인다는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가격 상승률이 계속 나타나면서 조기에 DDR4를 이제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DDR4가 재고 소진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DR4에 있던 물량에 대한 수요가 DDR5로 넘어갑니다. DDR4는 이제 시장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 되겠죠. DDR5로 넘어가고 최근에 DDR4가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재고 갖고 있던 삼성전자도 웃으면서 팔아야 되겠죠. 재고를 계속 이제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DR5로 넘어가게 되면 DDR4보다 DDR5가 훨씬 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비싼 가격의 DDR5가 되겠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믹스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기도 하지만 전자 입장에서도 레거시 부분에서 DDR5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차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 개선이 된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거시 부분의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2분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DDR4로부터 DDR5까지 넘어가는 믹스 개선에 대한 어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파운드리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좋지는 않죠. 뭐 TSMC가 너무 잘하고 있고 뭐 파운드리 입장에서 뭔가를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2조 원 정도의 뭐 적자를 계속 내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은 캐파 증설을 파운드리가 많이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가동률도 올라오지 않았고 적자 부분이 심한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뭔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수율 문제도 조금 개선되긴 하지만 TSMC 비해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HBM이 쓰이지 않고 GDDR7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하죠. 네. 그러면 HBM이 안 나가더라도 GDDR7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역시나 열리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은 닌텐도 쪽이에요. 닌텐도 스위치 2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용해서 하는데 닌텐도 2가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수율 개선이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점. 그럼 적어도 많은 흑자를 못 낸다 하더라도 2조 원대의 적자가 줄어들고 BPB 이상 올라와도 분기 단위 2조 원씩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단위 물론 전자가 실적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운드리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 없는 입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거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모멘텀이나 플레이가 임팩트가 좀 적다 하더라도 전자를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라가는 것이 8만 전자 이거 좀 다른 이야기가 돼. 지금 오늘 6만 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만 8만 전자까지 연말까지 가는 것은 이제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가는 HBM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 뭔가 나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존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 최근에 국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워낙 강세 때문에 들어오곤 있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됐던 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전자 부분이 조금은 약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길게 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트리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HBM3 관련된 12단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콜을 받았다면 3E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건 4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 3E 12단이 만약에 콜 테스트가 된다면 4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마켓 쉐어를 뺏어올 수 있다. 그런 데에서는 전자가 뭐 PBR 부분에서 떨어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2012년 이후에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가 0.9배 PBR 기준으로 그 밑으로 떨어졌던 때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으로 지금 봤을 때도 PBR 0.9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뭐 0.9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하방 경직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밀리긴 좀 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또 있어야만이 8만 전자점 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요인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졌던 방산이나 조선의 주도 섹터가 하반기에 만약에 섹터가 주도주가 바뀐다면 영순위로는 역시 반도체 쪽이 소부장까지도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조금 넘어서까지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부장님께서도. 뭐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이제 이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 때문에 뭐 다 같이 왕창 무너지면 뭐 이것도 뭐 삼성전자 버틸 수는 없겠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많이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버티지 못할 텐데 이게 단기로 끝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들 그러니까 난 US에 대한 자금들이 결국은 넘어오는데 EM 시장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한국을 사고 있는 과정이고 올 초까지 해서 40조 정도를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더 팔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많이 팔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이번에 중동 사태가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처음 터졌을 때 뭐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게 몇 년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실 경제를 완전히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 사태도 예전처럼 똑같겠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주말 지나고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서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공약부터 내세웠던 게 AI 발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조 원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사람들이 투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만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진짜 AI 투자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국가 브랜드까지 논할 수 있겠죠. 높이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각자? 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 AI 쪽? 글쎄요, 뭐 이제 정부 정책 지원금만 가지고 뭐 AI가 성장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또 기업이 할 일이 따로 결국 있잖아요. 기업은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명확할 것 같고요. 돈을 준다고 해서 뭐 기술력이 없다면 결국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뭐 돈을 못 벌게 되겠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뭐 예전에 AI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돈을 벌겠어? 투자만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이익률을 깎아 먹을 거야 라고 다들 비웃었는데 현재 최근에
빅테크들 보면 M7들 보면은 실적단을 보면 엄청난 성장을 AI 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아직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3월 말쯤에 오픈 AI가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이제 네. 기사가 됐지만 사실 그게 그 두 회사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지 투자 자체의 어떤 지연이나 하락을 나타냈던 것은 아니다. 네. 그 외에도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돈을 버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기술력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결국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IT 기업들 중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사실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국내 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뭔가 벌 수 있다는 회사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물론 주가는 뭐 그와 별개로 어떤 그렇죠. 영역에서 다른 뭐 영역이 이게 있으니까. 수혜주가 될 수 네. 있다고 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정말 AI 소프트웨어로 돈을 정말 벌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회사들이 네. 많거든요. 다만 이제 HBM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좀 잘해주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범용 제품의 HBM은 사실 하이닉스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HBM은 가장 최상위의 HBM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HBM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M7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죠? 맞춤형 반도체로 넘어가죠. 그게 ASIC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은 틈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좀 열리니까 AMD나 이런 쪽에도 조금 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빅테크들이 나는 엔비디아 쪽 예를 들어서 성능이 10개 정도 나오는 성능인데 우리는 그렇게 비싼 10개 정도의 성능이 필요 없고 7, 8개만 돼. 그럼 삼성전자 가가지고 이 정도의 HBM을 조금은 ASIC 반도체로 좀 싸게 네. 한 7, 8개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이 전자에게도 파운드리 시장이 좀 열려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버님도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이걸 해달라.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부장님도 계속 얘기하신 게 결국엔 HBM, 뭐 맞아요. 반도체 그쵸.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스마트폰 등장 때랑 비슷한 맥락으로 놓고 보시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제조업을 했었고 지금도 제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소프트웨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인터넷만 쓰시더라도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게 크롬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대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그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제조하는 그리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나 HBM 이쪽으로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과연 로봇이 AI다 하면 로봇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조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제조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중국이랑 지금도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안.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이게 사람 근처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유럽 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로봇 제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 소프트웨어보다는 결국 하드웨어 단에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100조 투자라는 게 이게 아마존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 CEO가 100조 정도 있으면은 LLM 하나 만들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도 100조를 투자한다, 뭐 다 투자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타이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젠슨학이나 리사수나 여러 이제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어하는 국가 단위의 AI 요런 거를 이미 뭐 3주 만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돈을 얼마나 투자하냐 그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끌어와서 써야 되는 그런 미국 기술은 끌어와서 써야 되고 네. 그 부분에서 한국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 표준 서비스를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드웨어에만 치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를 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하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은 테마가 너무 많다. 많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라고 해서요, 스태프들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 코스피 5천을 이제 대통령이 얘기도 했고, 얼마 전에 거래소에 가서 전 이게 좀 놀랐는데, 주식을 부동산급 대체 투자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본시장 개혁이나 뭐 증시 활성화 방안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걸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
부동산급 대체 수단으로 주식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코스피 5천이겠죠. 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의견. 뭐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긴 한데요. 그래요? 뭐 현실적으로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쉽지 않은 분명히 부분이다. 있겠죠. 테이버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결국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네.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장기로 가져가야지라고 했을 때 뭐 자회사가 상장돼 버리고 이걸 제가 부동산에 빗대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에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왔고 강남 아파트를 제가 샀어요.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강남 아파트가 갑자기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거는 네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10억, 20억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왜 반이 내 게 아니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띄우던 게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 여기에서 이제 그거 떼면 안 돼요. 떼면 이제 소송해야 돼요. 그리고는 소액주주가 투자했던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같이 이제 어깨 걸고 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금융선진화는 해봅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나라가 물론 잡음은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교환사채, 네. 전환사채, 뭐 오만대만 이런 약간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송이 되고 뭔가 진정되는데 시간은 5년, 10년 걸릴 겁니다. 군중 심리도 있을 테고요. 네. 다만 저는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과거 30년, 50년 동안 이제 부동산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네. 이유는 우리나라의 1인당 인건비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못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건비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과 도쿄와 런던과 뉴욕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네. 고액 연봉자들의 평균 연봉을 놓고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급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앞으로 과거 50년, 30년처럼 이렇게 막 5년에 2배씩, 5년에 막 4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은 네. 우리나라가 올라가면은 뉴욕도 올라갈 거고요. 런던도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상위권까지 올라온 게 현재 강남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놓고 보시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거든요.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액 연봉자는 돈을 더 벌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는 결국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네. 그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출 것인데 네. 이게 그동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많이 발목을 잡고 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이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늘었어요. 다만 지수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도 어찌 보면은 자산 투자, 주식도 자산 투자, 그런 그 외에 금이나 은이나 혹은 우리가 비트코인까지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말 그대로 그런 투자 상품으로서 계속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대로만 해소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면 우리나라 금융도 선진화가 된다면 3천, 5천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다. 옛날에 우리가 상상했던 네.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5천, 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알겠습니다. 개정. 그러면 부장님은 네. 근거를 좀 아니 뭐 말해주세요. 5천 가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5천 포인트는 뭐 대략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TV를 보다 보니까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네. 5천 포인트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가 삼성전자 200만 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랬죠. 뭐냐면 네. 글로벌 IT들이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PBR이 20배 정도 되는데 뭐 삼성전자는 1배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전자가 뭐 PBR 20배 정도까지 글로벌 IT처럼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과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든 것이겠지만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5천 포인트가 사실 보이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장기 거래를 하면서 이제 보유를 하면서 네. 쭉 올라온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미국 시장은 주식수가 늘지 않아요. 네. 대부분 보면 많이 돈을 벌면 아.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서 그렇죠. 시장의 주식수가 계속 이제 늘지 않고 네.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제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EPS를 끌어올리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식수를 늘려요. 뭐 합병 분할도 하고 분할도 뭐도 하고, 하고 그렇죠. 증자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수가 늘다 보니까 그 느는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도 이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상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분명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렇죠. 등등과 포함된 네. 자조조 관련된 소각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잘 작동만 하게 되면 지금은 저는 한국 시장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PBR이나 ROE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PER 10배도 안 되고 네. PBR도 1배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PBR 한 배만 보더라도 3,000포인트를 가야 되고 네. 그런 시점에 1.2배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생각하면 네. 3,0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1.2배를 가더라도 해외 시장보다 훨씬 싼 PBR의 조건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2배도 넘어가고 막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PER 22배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우리 10배가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똑같이 20배만 가더라도 그러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네, 그럼 현재 그렇죠. 한 6,000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싼 주식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상법 개정이 물론 굉장히 영향을 가지고 그 일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들어온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도 내년을 봤을 때는 한 3,500포인트 정도까지 가야 한다 보는데 이제 EPS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네. 1, 2년 정도 봤을 때는 네. 미국의 무역 관련된 뭐 협상이라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내년에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EPS가 오히려 올해 지금 한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상반기가 오히려 EPS가 더 올라가고요. 네. 보통 보면 상반기가 좀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EPS를 올리면서 내년 경기를 되게 좋게 보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 2분기가 EPS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EPS가 꺼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지표가 특히 안 나오지만 네. 얘는 1분기 정도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계절적으로도 1분기가 항상 인플레 지표가 높게 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에 인플레 지표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네. 부정적으로 줄 것이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또 한 번 삐걱거릴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의 방향 굉장히 좋고요. 네. 그게 잘 실현된다면 지금의 저평가는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고 3,000포인트가 아니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 5,000포인트를 상정한다면 단기에 지금 생각하기로는 조금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에 대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한참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그렇네요. 간다 안 간다 네. 보다는 그 방향으로 어쨌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이 오늘 가셔야 돼가지고 진짜 짧게 마지막으로 압축적으로 질문 드리면 각각 20초 만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근거로 지금이 불장의 시작이다. 아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항상 저희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각자의 투자 팁을 좀 알고 싶어 하세요. 테이버님도 부장님도 내가 투자할 땐 요거는 본다. 요거를 합쳐서 20초간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부장님. 그렇습니다. 또 뭐 시장은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기에 끝날 거냐, 장기화될 거냐 변수가 분명히 있고요. 장기화된다면 시장은 당장은 꺾어야 돼요. 네. 일단 꺾었다 다시 봐야 될 것 네. 같고 단기로 예전처럼 끝난다고 한다면 불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 예탁금이 이제 62조 원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고 네. 과거에 코로나 때 70조 원 넘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팔아도 기관 팔아도 개인들이 다 받아서 네. 올려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환경은 좋아진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벌어지면 엔화 강세,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안전자산의 손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율이 변동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다가 멈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춤할 수 있는데 단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를 네. 용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IBS는 해외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 1,31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네.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네. 들어오고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늘면서 지수는 네. 올라간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를 본다, 케이스를 본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3,000포인트 훨씬 넘게 올라갈 거라 보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EPS가 좋아지는 섹터들이 결국은 아직은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주도 섹터 바뀐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등을 포함한 하이닉스 등과 포함한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소비재들 관련해서 당연히 봐야 되고 그다음 PBR, 저 PBR주들, 지유사, 금융 네. 이런 쪽도 충분히 지금은 오. 정부의 의지가 워낙 네. 강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분명히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투자 팁을 주신 거죠? 네네. 마지막에 테이버님. 일단 투자 팁이나 종목 섹터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뭐냐 그러면 앞서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 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월급 들어올 때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관점은 최소한 1년, 네. 최소한 1년을 잡으셔야 1년이요? 돼요. 내년에 좋아질 기업을 네.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어렵다. 꾸준하게 적금처럼 모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 헤드라인 딱 내가 투자하는 그런 섹터, 그런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하면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하다가 쭉 올라가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깨고 내려갈 때 매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5일선이 뭐고 10일선이 뭐고 네. 20일선이 뭔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평선을 뚫고 내려올 때 판다더라 라는 걸 내가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는 그래서 내가 우상향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좋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요. 앞으로 내가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업을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서 팔아야 될 타이밍마다 계속 파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는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기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테이버 작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